자, 무효의 종류를 봤고요. 이제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가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이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걸로 그냥 방치하지 않고요. 이걸 좀 이렇게 살리는 몇 가지 장치들을 두고 있어요. 이걸 다 모아갖고 이제 무효행위의 재생 이렇게 불러요. 무효행위의 재생 중에 지금 봤던 유동적 무효도 무효행위 재생 장치 중에 하나예요. 다만 이 유동적 무효는 조문은 없고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조문에서 무효행위 재생을 아예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는 게 3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라고, 법률 행위가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무효일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이걸 규정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과 을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매매했어요. 토지 건물을 일괄매매했는데 이 토지가 허가구역 내에 있어요. 이 허가 전이에요. 그러면 갑을 간의 토지 건물 일괄매매 계약, 하나의 계약 속에 토지 부분이 무효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가 무효죠. 건물 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 거래 부분만 무효예요. 이때 이걸 전부로 무효로 할까 일부로 무효로 할까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토지 거래 허가 전 토지는 당연하겠지만 건물까지 등기 청구 못하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미리 쐐기를 박아놨어요. 원칙 전부 무효. 다만 예외, 원래 을은요 땅 살 생각은 없었어요. 건물만 살라 그랬어요. 땅은 그냥 갑으로서 빌리려 그랬어요. 빌리려고. 근데 갑이 땅도 그냥 싸게 줄 테니까 땅까지 사라, 그래서 산 상태야. 만약에 그렇다면 을은 이렇게도 생각해볼 수 있겠죠. 을은 토지 부분을 거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만이라도 매수하였을 것, 이런 추측이 가능하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추측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무효 부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 이라는 추측이 가능할 때, 그럴 때는 일부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는 유효로 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좀 전에 제가 요렇게 가려면 추측을 해봐야 된다 그랬죠. 그걸 가상적 또는 가정적 의사라고 해요. 두 번째로 지금 이 경우에는요, 토지 즉 무효 부분하고 건물 유효 부분을 나눌 수 있죠. 그렇죠? 이걸 가분적이라고 그래요. 두 가지 요건. 무효 부분과 유효 부분을 나눌 수 있고, 즉 가분적이고 당사자의 가상적 또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될 때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 나머지는 유효로 처리하겠다. 이걸 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일부 무효의 법리. 그런데 민법 저기 뒤에 전세권의 목적물에 소멸된 경우도 나오고 약관규제법에도 나오는데, 일부가 무효일 때 원칙이 일부 무효, 예외가 전부 무효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거하고는 정반대죠? 이런 것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일부 무효 법리의 특칙 또는 일부 무효 법리의 예외,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그냥 일부 무효 법리 또는 일부 무효 법리의 예외 또는 특칙 이렇게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부 무효 법리가 뭔지, 원칙 전부 예외 일부, 반대는 특칙이라고 하게 되고 원칙 일부 예외 전부, 이렇게 처리한 걸 일부 무효의 특칙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 두 번째로 이 일부 무효는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행위를 두 개를 딱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이렇게 눈으로 확인 가능한 것을 쪼개는 것을 양적 일부 무효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양적 일부 무효. 137조는 양적 일부 무효 법리, 이렇게 됩니다. 요런 게 하나 있어요. 137조가. 두 번째가 138조 무효행위 전환. 아이가 없는 갑과 을이 애를 입양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무슨 신고를 해야 돼요? 입양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갑과 을 사이에 친생자 출생 신고를 해버렸어요. 당연히 친생자가 아니니까
친생자 출생신고 했다면 무효가 되겠죠. 그럼 나중에 입양신고 다시 해야 돼요. 그런데 갑과 을을 봤더니 그 입양한 아이들까지 봤더니 친생 부모 자식보다도 더 끈끈해. 그럼 이 사람들 사이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입양 의사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이 친생자 출생신고로서는 무효지만 입양신고로서 효력을 인정해 주겠다. 이걸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효행위 전환인 건 A행위가 예를 들어 무효예요. 그런데 당사자들을 봤더니 가상적 의사가 인정이 돼. 가정적 의사가 인정이 돼. 그럴 때 B행위의 유효를 인정해 주게 됩니다. 이걸 무효행위 전환 이렇게 불러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갑과 을 사이에 지상권 계약을 해요. 지상권 계약을 한다는 건 을이 갑수의 땅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상권 계약을 하려면 반드시 을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돼요. 지상권 등기. 근데 특약을 했어요. 등기는 하지 않기로. 만약에 지상권 계약을 하면서 지상권 등기를 하지 않기로 계약을 했다면 이 계약 전체가 뭐가 돼요? 무효가 돼요. 무효. 그런데 가봤더니 얘가 이 땅을 쓰고 있고요. 다달이 사용료를 주고 있어요. 남의 물건을 쓰면서 다달이 사용료를 주고 있는 계약을 뭐라 그래요? 임대차. 아, 그러면 이 둘 사이의 계약은 지상권 계약으로는 무효지만 뭐로 바꿔줄 수 있겠구나? 유효한 임대차 계약으로 바꿔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돼요. 이렇게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건 무효인 행위가 있고 그 무효행위 속에 유효한 행위가 내포가 되어 있고 당사자가 모르고 있더라. 그래서 추측을 한다. 만약에 당사자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이 무효행위를 끝까지 했을까? 아니면 이걸로 했을까? 이걸로 했을 것 같아. 라는 무슨 의사? 가상적 또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이 될 때 그 다른 행위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뭐라 한다? 무효행위 전환. 이렇게. 이때 이 무효행위 전환도 이 가상적 또는 가정적 의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무효행위 전환은 질적 일부 무효라고 불러요. 무효행위 중에서 일부를 인정하는데 그 무효행위 자체 일부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걸 다른 행위로서 인정을 해준다 해서 질적 일부 무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위에 건 양적 일부 무효, 밑에 건 질적 일부 무효인데 그래서 공통적으로 둘 다 뭘 요건으로 해요? 가상적 의사, 가정적 의사를 요건으로 합니다. 이걸 무효행위 전환 이렇게 불러요. 좀 전에 이 무효행위 전환 하나 조심하실 게 좀 전에 입양신고를 뭐로? 아니 친생자 출생신고를 뭐로? 입양신고로 전환을 인정했죠. 가족법상 행위인데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봐왔던 각종 제도는 다 어디에 적용된다 그랬어요? 재산상 법률행위. 그렇죠? 근데 지금 무효행위 전환만큼은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도 전환을 우리 판례가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갑과 을이요 1월 10일 날 가장매매를 했어요. 등기를 넘겨줬어요. 아무리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다 하더라도 가장매매 허위 표시가 있으니까 매매 무효가 되고 등기도 무효가 되죠.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어요? 갑에게. 근데 이 상태에서 3월 10일쯤 갑이 돈이 필요하게 돼서 이 부동산을 진짜 팔아야 될 사정이 생겼어요. 이때 새로운 매수자를 물색해서 팔 수도 있지만 어차피 을에게 등기가 넘어가 있고 을이 평상시에 이 부동산을 원했던 사람이라면 갑은 을을 불러서 야 네가 차라리 사라 할 수 있겠고 을도 알았다 사겠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갑과 을 사이에 새로운 유효한 계약 할 수 있죠. 있다 말이야 있다. 그런데 이때 별도로 새롭게 유효한 계약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 3월 10일 날 이미 했고 등기도 을에게 넘어가 있으니까 3월 10일 날 갑과 을이 모여서 이거 추인만 해라. 추인을 하면 뭘로 봐주겠다. 새로운 행위를 한 걸로 봐주겠다. 이걸 무효행위의 추인이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새롭게 계약하는 거예요. 그게 무효행위의 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추인을 하고 을에게 넘어가 있는 등기를 재활용하면 되죠. 예? 그래서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등기 유용으로 연결이 돼요. 이 무효인 등기를 유용하면 돼요. 유효한 걸로. 원래는 을에게 넘어가 있는 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이전 등기해 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려면 세금 또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등록세 또 내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이걸 유용해라. 그래서 유효로 바꿔버려요. 이때 을 등기가
추인을 한 3월 10일부터 유효한 등기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등기가 넘어간 1월 10일로 소급해서 유효한 등기가 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새로운 행위로 본다라고 그랬으니까 무슨 효예요? 장래효. 따라서 이 등기도 소급해서 유효한 등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장래를 향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의리 소유권을 취득하는 때는 1월 10일이 아니라 3월 10일. 근데 각과 할 사이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갑이 을에게 야 1월 달에 나온 세금이 하나 있는데 그거 네가 좀 내라. 작년에 나온 세금인데 그거 네가 좀 내라. 그랬더니 을이 땅도 조금 싸게 샀어. 알았다. 내가 내겠다. 만약에 각과 할 사이에 그렇게 합의를 했다면 갑을 사이에서만큼은 마치 을이 3월 10일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거하고 똑같죠. 세금을 을이 내기로 했다면. 그래서 원칙적으로 장래효지만 당사자 합의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뭐를 인정할 수 있다? 소급효. 갑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세금을 을이 내기로 했다 해서 대외적으로까지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건 아닙니까? 국세청에서 을한테 세금 낸다라고는 안 그래요. 세금은 누구한테 낸다라 그래요? 갑한테. 그럴 때 누가 내는 거다? 을이 내는 거다. 합의했다는.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서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소급효를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하게 되고 이걸 채권적 소급효라고 합니다. 무슨 소급효라고 한다고요? 이걸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합니다. 다만 하나 조심하실 게 무효행위 추인은 139조 조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할 수가 없는 거구나.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행위로 본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본다. 그러면 X예요. 원칙적으로 추인할 수 있고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추인 못합니다.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수. 그래서 뭐 반사의 질서이나 불공정한 법률이나 강행법규처럼 절대적 무효는 아예 추인 자체가 인정 안 됩니다. 이런 허위 표시 같은 상대적 무효의 경우 이럴 때 추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추인은 무효인 행위 자체를 유효로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행위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가 무효행위 지생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두 번째 취소. 취소는 일단 개념 자체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는 유효해요.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를 행위 당시 법에서 정해져 있는 법정 취소 사유가 존재할 때 그 행위를 소급해서 무효로 하는 일방적 의사 표시 이걸 취소라고 해요. 개념 자체가. 그냥 취소한다 그러면 될 걸 그쵸? 유효하게 성립한 행위를 행위 당시 사유를 근거로 소급해서 무효로 하는 단독의 의사 표시 이걸 취소라고 합니다. 두 번째 취소 사유. 함부로 취소 못해요. 이 취소 사유는 행위 당시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법에서 정해놓은 사유여야 돼요. 이렇게 행위 당시 존재하는 법정 취소 사유에 의해서 취소하는 것을 본래 의미의 취소, 협의의 취소, 140조 이하의 적용을 받는 취소라고 합니다. 이거 말고 무슨 채권자 취소권 이런 것도 우리 들어본 적 있죠? 이런 것들은 광유의 취소라고 해요. 근데 지금 보게 되는 140조 이하의 적용을 받는 취소는 협의의 취소고요. 협의의 취소 사유는 딱 4개, 재, 착, 사, 강. 제한 능력자의 행위, 착오에 의한 행위, 사기, 강박에 의한 행위. 요것만 있습니다. 이거 이외의 사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나중이라도 매매계약을 중개했는데 매수인이 잔금을 안 치러요. 이럴 때 매도인이 이 계약 취소할 수 있나요? 그럴 때 여러분들 아유 취소할 수 있어요. 이렇게 덜렁 대답하지 마시고 그때는 취소가 아니라 해제입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취소라는 것은 행위 당시에 법에서 정해지는 취소 사유가 있을 때 취소하는 걸 취소니까요. 취소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는 해제라고 하셔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면 신뢰가 팍 쌓여요. 의뢰인한테. 그럼 다음번에 또 중개를 의뢰하게 돼요. 근데 거기서 취소할 수 있어.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의뢰해서 이분 공부 제대로 한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딱 행위 당시 법에서 정해져 있는 사유가 생겼을 때에만 취소할 수 있다. 머릿속에 박으셔야 돼요. 세 번째로 누가 취소할 수 있는가? 큰 스님, 제, 착, 사, 강, 대, 승. 제착사강 대승. 제한 능력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 사강, 하자 있는 의사표시한 자. 대리인, 승계인 이렇게 됩니다. 대리인, 승계인. 네? 취소권자.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계약, 모든 계약을 취소하러 다니시는 분이 딱 한 분, 스님 한 분 있다 그랬어요. 목 탁 들고 다니시면서. 그분은 연부를 어떻게 외우셔요? 취소. 그분이 한 분 계세요. 스님이. 세 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한정 후견,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따위로 말하게 되겠죠. 미성년자로 생각을 해볼게요. 미성년자는 계약할 때 부모 동의 받아야 돼요. 안 받고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 근데 미성년자도 취소권을 부여해놨어요. 그 뜻은 미성년자가 자신의 계약을 취소할 때는 부모 동의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자신의 행위를 취소했을 때는 그 취소 자체를 제한 능력을 이유로 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취소했다는 것을 이유로 재취소할 수는 없다. 나중에 취소의 재취소에서 한번 또 나옵니다. 취소의 재취소. 네? 조금 어려워요, 이거는. 근데 어쨌든 제한 능력자는 자신의 행위를 취소한 후에 그 취소 자체를 제한 능력으로 재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기억 하나 해두세요. 요 대리는 법정 대리인과 임의 대리인 둘이 있는데요. 법정 대리인은 고유한 취소권이 있어요. 미성년자가 계약을 해요. 미성년자 취소권이 있죠. 그 취소권을 부모가 대리 행사하는 게 아니고요. 부모에게는 고유한 취소권이 따로 있어요. 법정 대리인은. 반면에 얘는 원칙이 없어요. 본인으로부터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돼요. 왜? 취소권과 같은 각종 부수적 효과도 누구한테 귀속된다 그랬어요? 본인에게. 그렇죠? 그래서 임의 대리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없고요. 본인으로부터 따로 별도의 취소권에 관한 수권이 있어야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승계인의 경우에는 포괄 승계인과 특정 승계인이 있죠? 상속인, 포괄 승계인, 양수인, 특정 승계인. 이때 특정 승계인이 취소권만 양수했어요. 이런 건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특정 승계인은 취소권만 양수할 수는 없다. 취소권만 승계받을 수는 없다. 계약 당사자 지위를 승계받게 되면 취소권도 딸려오는 것이지 취소권만 특정 승계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취소권자 기억하세요. 네 번째로 누구한테 취소할까? 상대방. 예컨대 각과 을이 계약을 했고요. 계약을 할 때 을로부터 사기를 당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이게 다시 병에게 이렇게 넘어갔어요. 자, 갑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자, 이때 갑은 어떤 계약을 취소하는 거예요? 1번 계약이에요? 2번 계약이에요? 1번 계약을 취소하는 거죠. 누구하고 했어요? 당연히 누구한테 가서 취소한다고 해야 돼요? 을에게요. 근데 지금 부동산이 얘한테 넘어갔어요. 갑이 병을 찾아가가지고 야! 나 갑하고 나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겠다 라고 말을 하면 병은 뭐라고 할까요? 그걸 왜 나한테 말하냐 그러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특정 승계는 얘가 이런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알았든 얘를 상대로 취소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상대로 취소해야 될까? 직접 상대방이나 직접 상대방의 포괄 승계인. 을한테 취소를 하러 갔더니 을이 이 사진 속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꺼멓게 이렇게. 을이. 얘한테 취소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얘한테는 예를 다 하고 옆에 서 있는 사람. 응? 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그러면 무릎 꿇고 앉아갖고 고인과 계약했는데 고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사람인데 뭐 취소하러 왔다 뭐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상대방 또는 직접 상대방의 포괄 승계인한테까지만 취소할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대방도. 특히 취소권자와 상대방과 관련해서는 이런 기출 문제도 있어요. 5명이 등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갑이 을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병과 지상권 계약을 하고 그 상태에서 얘는 토지를 넘겨주고
병은 지상권을 양도하고 A 지상권 양도. 누가 누구를 상대로 취소할 수 있을까? 간단해요. 일단 사기당한 놈이 누구예요? 취소권 있죠. 그 다음에 제착사강 대승이라 그랬죠. 취소권자의 승계인이 누구예요? 일단 갑하고 정이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예? 누구에게 해야 돼요? 직접 상대방이 누구예요? 지금 무슨 계약을 취소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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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계약을 취소하는 거예요? A, B, C 어떤 계약을 취소하는 거예요? A죠. 왜? 사기당해서 체결한 계약이 어떤 거예요? A잖아요. 사기당해서 체결한 계약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취소하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아니에요? 네? 이거. 그러니까 갑은 누구한테 가서 취소한다 그래야 돼요? 얘한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특정 승계네. 그래서 여기서 답이 갑 또는 정이 병에게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취소권자, 취소의 상대방 이런 거 구별해 내실 수 있어요. 행사 방법.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 명시적, 묵시적으로. 상대방에서 말소 청구 속에는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다. 형성권이다.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취소권이 전제가 되어 있는 이행 청구, 말소 청구 속에는 취소권 행사가 이미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일부 취소. 일부 취소란 건 뭘까요? 법률행위 일부에만 취소 사유가 있는 걸 말해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137조를 끌고 옵니다. 원칙적으로 전부 취소. 원칙적으로 무슨 취소? 전부 취소. 탄. 가분적이고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 취소도 인정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일부 취소와 관해서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하나가요.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무슨 계약을 하냐면 땅이 하나 있는 걸 팔았어요. 땅을 하나 팔았는데 갑이 을한테 야, 이 땅 중에서 여기는 네가 전혀 쓸모없는 땅이다. 이건 빼자. 요걸 배제시키는 특약을 했어요. 뭘 했다고요? 배제시키는. 그러니까 요 놈은 계약에서 빼버렸어요. 그런데 그 땅이 원래는 얘한테 꼭 필요한 건데 요 놈이 속인 거예요. 속았다는 사실 알았어요. 얘가. 잘 보세요. 계약 속에 특약의 취소 사유가 있는 거죠. 일부 취소죠. 이때 을은 원칙적 계약 전부 취소. 다만 예외적으로 요것만 취소할 수 있다로 가야 되죠. 이거 안 돼요. 이것만 취소 안 돼요. 우리 판례가 요거 일부 취소 안 된다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이거를 취소하면 계약에서 빠졌던 분이 계약 속으로 들어와 버려요. 이건 취소의 효과는 정 반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특약만 취소할 수 없다. 머리에 외우세요. 그냥 일부 취소하면서 뭐 앞에 장황하게 뻑 나오는데 끝이 특약만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X 그러면 돼요. 판에 딱 하나 있어요. 특약만 취소할 수 없다. 여기 됐죠? 예? 이건 일부 취소 안 돼요. 특약만 전부 취소로 가요. 또 하나가요. 갑이 정실이 박약한 을을 꿰어 기망. 돈을 빌려주고 을 소유 땅에다가 빌려준 돈의 3배 해당되는 돈을 채권 최고액으로 하여 자신 배우자 이름으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요. 그리고 빌려준 돈을 둘이 갖고서 읍내 나가서 발바닥이 땀나도록 유흥비로 다 썼어요. 이때 을이 기망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텐데 계약이 2개예요. 돈 빌려주는 소비대차 계약하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하고 2가지죠. 아니 갑이 을을 속여가지고 돈 빌려주는 계약을 했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까지 했고 근저당까지 설정한 상태에서 을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취소를 해야 돼. 계약 2개 취소해야 되죠. 얘가 이것만 취소했어요. 뭐만 취소했다고요? 근저당권 설정 계약만 취소. 그때 우리 판례 근저당권 설정 계약만 취소했다 하더라도 소비대차 계약도 취소된 것이다. 그래서
계약 두 개 중에 하나만 취소했지만 전부를 취소한 것이다. 이건 나중에 동시 이행의 항변권에서 또 봅니다. 예? 두 가지 일부 취소. 취소에 재취소. 갑이 을과 계약을 했어요. 을이 사기를 쳤어요. 계약을 했어요. 뭐라고 사기쳤냐? 야, 네 땅이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인다더라. 을이 속였어요. 원래는 개발이 예정돼 있는 땅이에요. 그걸 얘가 미리 소문을 듣고 갑한테 가서 야, 네 땅은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인다라고 속여서 샀어요. 근데 실제 묶였어요. 개발 제한구역. 그럼 갑은 어때요? 사기를 당했지만 너무 고맙죠. 을을 찾아서 약을 올렸어요. 사기 쳐줘서 고마워 이렇게. 그랬더니 을이 갑자기 뚜껑을 확 열어서 칼을 들고 취소 하나면 뒤진다. 그래서 취소했어요. 취소 자체에 뭐가 있어요? 강박이라는 취소 자체가 또 있죠. 이거를 다시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취소 자체를 강박 원리로 재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왜 없어? 강박을 당해서 취소했는데. 원래 갑은 취소할 생각이 없었는데 강박을 당해서 취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취소 자체 별도의 취소 해가 있다면 그 취소 자체를 다시 취소할 수 있다. 이걸 취소의 재취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아까 앞에 봤던 거 제한 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행위를 취소한 다음에 그 취소 자체를 또다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재취소할 수는 없다. 따로 그거는. 그렇죠? 취소 자체에 착오나 사기, 강박 같은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다면 그 취소 자체를 다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취소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틀이 머릿속에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지금 현재 유효다, 무효다? 현재 유효, 무효? 유효죠. 그런데 이거 취소를 하면 소급해서 확정적으로 무효. 따라서 지금 이 유효는 무슨 유효? 불확정적 유효, 즉 유동적 유효. 아까 유동적 무효하고 반대 개념이죠. 무효인데 유효가 될 여지가 있을 때 유동적 무효. 유효인데 무효가 될 여지가 있을 때 유동적 유효.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확정적이지 않은 거 이렇게 되죠. 유동적 무효, 유동적 유효. 근데 이 상태에서 취소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죠. 반대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언제? 취소권 소멸시키면 되죠. 취소권을 소멸시켜버리면 더 이상 취소를 못하니까 뭘로 바뀌게 된다? 확정적 유효로 바뀌게 된다. 이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게 세 개가 있다.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장치. 이것도 무효행위 재산과 재생과 계율을 같이 하는 거예요. 살려보자 이러지. 확정적으로 살려보자. 어차피 계약한 거. 예? 취소권 소멸시키는 장치 세 개. 그 중에 하나가 취소권 포기하는 거. 아까 사기를 쳤는데 개발구역으로 묶였어. 사기친 놈이 오히려 불리해. 이때 갑은 약 올린다 그랬죠? 나 취소 안 할래. 고마워. 이렇게. 취소권 포기예요. 이 취소권 포기를 좀 길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무 길죠? 취소권 포기인데 이렇게 부르니까 좀 기니까 에이 줄여 임의 추인 이렇게. 임의 추인이라고도 불러요.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누가 해야 돼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취소권자가. 그래서 추인권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하는 자와 취소권자는 동일하다. 오. 왜?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라니까. 권리가 있는 사람만 포기하지 남의 거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내 걸 포기해야지.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추인권자가 되는 건데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미성년자 취소권 있죠? 그럼 뭐도 있어?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하고 그 자리에서 취소권을 포기를 해버려요. 이거 막아야 되죠. 그러니까 미성년인 상태에서는 추인할 수 없도록 해야죠. 그래서 제한을 가해 뭐라고?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해라. 이렇게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어요. 취소 원인, 즉 미성년자는 추인할 수 없고 성년자가 된 다음에 추인해라. 착오에 빠진 사람은 착오가 제거된 다음에 하라.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은 제거가 된 다음에 추인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외가 있었죠. 근데 예외라는 건 뭐예요? 취소 원인이 소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인할 수 있는 경우 두 개. 법정 대리인,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 아직 얘가 미성년인 상태에서 누가 추인할 수 있다? 부모가. 또 하나가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을 뭘 받아서 추인하는 경우? 동의받아 추인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취소 원인이 소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내가 사기 당했다는 사실,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고 앤드 모두 알고 있어야 돼요. 나한테 뭐가 있다? 취소권이 있다. 있다는 걸 알아야 포기하죠. 그래서 취소권을 포기하려면, 즉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하려면 자신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것. 즉 자기 자신에게 취소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것. 이렇게 말하면 돼.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하였을 것. 이렇게 말해요. 제일 어렵게 말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거는 취소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것. 조금 어렵게 취소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것. 아주 고급지게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하였을 것. 이렇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포기했어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겠죠. 더 이상 취소 못한다. 이렇게. 이걸 임의 추인이라 합니다. 또 하나가요. 각과 을의 계약을 했어요. 미성년자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성년자가 되고 나서 돈 받고 물건을 넘겨줘. 취소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일정한 사유가 생겨버리면 얘가 취소권을 포기했냐 말았냐, 추인을 했냐 안 했냐 이거 따질 필요 없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해버리겠다. 이걸 법정 추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정 추인이 되려면요.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법에서 정해져 있는 그 법정 추인 사유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해요. 이 법정 추인 사유가 6개. 전부나 일부를 이행 청구, 경계계약, 담보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 강제 집행 이렇게. 자, 갑이 성년자가 된 후에 등기 넘겨주고 돈을 받아 이행을 했고 이행을 받았죠. 등기 넘겨준 건 이행을 한 거고 돈을 받은 건 이행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법정 추인이에요. 성년자가 된 다음에 돈 내놓으라고 이행을 청구. 법정 추인이에요. 근데 얘가 성년자가 됐을 때 을이 등기를 넘겨달라고 청구. 이건 법정 추인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이행 청구는 취소권자가 청구하는 것만. 그쵸? 을이 갑에게 등기 넘겨달라고 청구했어. 이때 갑은 싫어.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취소권자 이행 청구를 받았다는 건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닙니다. 경계는 구계약을 소멸시키면서 새롭게 계약하는 거예요. 얘가 미성년인 상태에서 1억에 팔았는데요. 성년자가 된 다음에 을을 찾아서 내가 지난번에 어릴 때는 속아가지고 1억에 팔았는데 이거 원래는 한 1억 2천 받아야 되는 거다. 내가 1억 2천 주면은 내가 추인하겠다. 그랬더니 을이 오케이. 계약을 1억 2천으로 바꿔요. 그러면 1억짜리 계약을 소멸시키고 1억 2천짜리 계약을 새로 한 거죠. 구채권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롭게 채권 채무를 발생시켰어요. 이런 걸 경계계약이라고 해요.
기존 계약 인정한 거죠. 얘가 성년자가 된 다음에 대금을 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지금 당장 돈은 없고 대신 그 돈 주는 걸로 담보할 목적으로 내가 땅이 하는데 이걸 담보로 제공하겠다. 그랬더니 담보를 제공받았어. 추인이죠. 돈 받겠다는 강력한 의사표시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담보를 제공받았을 때 돈을 안 주니까 이게 경매를 넣어버렸어. 돈 받아내겠다는 더욱더 강력한 의사표시죠. 그러니까 담보 제공이나 강제 입행도 다 법정 추인이 되는 거예요. 갑이 갖고 있는 대금 청구권을 팔았어요. 뭘 팔았다고요? 대금 청구권. 그럼 얘는 취소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추인이 됩니다. 특히 양도도 취소권자가 양도하는 것만 6가지 법정 추인 사유가 있는데 전희경, 담양강 이렇게 외작을 했어요. 전희경이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스피드가입니다. 쇼트랙. 전희경이라고 아세요? 한 10몇 년 전에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던 애인데 모르시는구나. 지금 IOC 위원도 돼 있는데. 아니 모르시나? 그 유명한 애를. 어쨌든 그 스케이트 타는 애. 걔가 어릴 때 담양강 얼었을 때 여기서 맨날 스케이트. 외워요. 전희경 담양강 외웠어. 일단 외웠어. 외우고 그중에 이행 청구와 양도는 누가 하는 것만? 취소권자가 하는 것만. 또 하나 이건 취소권을 포기하겠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취소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법정 추인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더 이상 취소는 못합니다. 법정 추인 후에는. 마지막으로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라고 해서요.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법률 행위한 날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때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어느 날을 말할까요? 취소 원인이 소멸한 날. 예를 들어서 성년자가 된 날 이렇게 될 거예요. 어쨌든 법률 행위 한 날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되고 이게 지나버리면 취소권은 소멸하는데 이때의 10년, 3년은 취소권이라는 형성권 행사 기간이고요. 형성권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의 일종입니다. 제척 기간 말이 나오면 두 가지를 반드시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된다. 하나가 중단 정지가 있을 수, 기간이 흘러가다가 중단되거나 정지되는 건 있을 수 없다 하고. 그래서 연결이 되면 어떻게 돼요? 기간 경과로 그 권리는 소멸한다. 이렇게 끝이 나야 되고요. 예약원 격권가서 한번 써먹습니다. 또 하나가 그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 법원이 직권조사. 제척기간이란 말이 나오면 두 가지가 팍 떠올라야 된다 그랬어요. 제척기간은 중단정지가 있을 수 없고 그 기간 도가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거 어느 게 먼저 도래할까요? 10년하고 3년 중에 어느 게 먼저 도래할까요? 이게 먼저 도래할 수도 있고 이게 먼저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7살짜리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했어. 10년으로 따지면 17살 되는 해가 될 것이고요. 이걸로 따지면 22살이 되는 해가 되니까 이게 먼저 도래합니다. 반면에 15살짜리가 했어요. 그러면 이걸로 따지면 25세가 될 때고요. 이걸로 따지면 22살이 될 때니까 이게 먼저 도래해요. 그러니까 요거든 먼저 도래하면 취소권은 소멸. 됐죠? 이렇게 무효 취소와 관련된 내용들, 특히 무효행위 재생과 관련된 거, 유동적 무효, 조문 3개, 137, 138, 139, 취소하려면 취소 사유, 취소권자,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게 추인, 법정 추인, 이런 것들을 좀 조심조심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됐죠? 네? 끝났어요. 부관봅니다. 네, 271페이지. 조금 쉬었다 보겠습니다. 머리가 아파서.